안녕하세요. 책 읽는 JS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케다 기요히코 지음, 이정석 옮김, 홍익출판사에서 펴낸 인간은 원래 게을러야 행복하다 입니다. 1분 1초를 다투며 바쁘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게을러야 행복하다니 제목에 끌려서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생물학자로서 수렵 채집 시대에는 인류가 하루 동안 먹을 식량이 확보되면 그 다음은 느긋이 쉬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농경문화가 생기면서 좀 더 많은 수확물을 갖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노동을 미화했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장시간의 노동이 인간 본래의 성질과는 동떨어진 행동 양식이라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노동 시스템을 벗어나 욕심 없이 느리게 산다면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으름뱅이에게 맥주를.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태고의 인류도 세마이족처럼 하루에 평균 2~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로부터 1만 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의 시간적 감각에 관한 인간의 태생적 기질은 아직 변화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생물의 기질은 그렇게 간단하게 변화하는 게 아니다. 일에 관한 인간의 태생적인 기질은 하루에 2~3시간 몸을 움직인 후에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우며 놀고 먹는 것이 자연적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에 67시간이나 일하는 게 얼마나 뇌에 과부하를 가져다 주는지 알 수 있다. 매일 아침 불이 나게 출근해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막차 시간이 다 될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광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판국에 과로사로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형무소에 들어가는 편이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면서 태평한 인생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이 하루에 67시간씩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생활의 양적인 부분을 얻으려는 현대사회의 시스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쳇바퀴 속에 들어가 있는 현대인들은 그것이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알고 쳇바퀴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할 뿐더러 이 문제에 불만을 토로하는 쪽을 이상한 인간으로 취급한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일하고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그렇게 지독하게 일에 매달리는 사람은 대략 전체의 20% 정도가 아닐까? 나머지 60%는 가끔 여유를 부리거나 적당히 눈치껏 일하고 나머지 20%는 최대한 느긋하게 게으름을 피우는 쪽일 것이다. 그러면 회사를 통솔하는 입장에서는 20%의 태만한 인간들이 빨리 그만두고 그 자리에 상위 20%의 일벌레들이 채워지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야 회사의 생산성이 최대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20%의 게으름뱅이 사원들을 잘라버린다면 회사는 어떻게 될까? 사원들 모두가 한치의 여유도 없이 부지런히 일하는 회사는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이 향상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끝이 훤히 보인다. 인간은 결코 기계가 아니고 설령 기계라 하더라도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하면 언젠가는 망가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회사라는 조직에서 배짱이처럼 게으른 사원들은 단지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의 발목을 잡아끄는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나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겠다. 하나의 예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발명품들은 대부분 놀거나 멍하니 있을 때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상황에 변화를 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몸도 마음도 여유로울 때 떠오른다는 뜻이다. 만약 회사 조직에서
경영자부터 말단 사원까지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죽어라고 일만 해야 된다면 눈앞의 것에만 빠져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나마 낫겠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모두들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순식간에 몰락해버릴 수밖에 없다. 사원들 모두가 벼랑 끝에 내몰린 듯이 열중하는 회사는 만약의 사태가 생기면 원동력이 급격히 사라질 우려가 있지만 태만한 사원들이 20% 정도 포함된 회사는 만약 위험한 행동에 빠져버렸을 때 돌파구를 재빨리 포착해서 회사 전체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가령 일은 일종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나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순간 삶을 이끄는 추진력 자체를 잃고 마는 단순한 일 중독들과는 아주 다르다. 그들은 다양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인재들로 조직을 유연하면서도 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진짜 인재다. 개미의 세계에서 이런 장면을 쉽게 포착할 수 있다. 일개미 중에는 평상시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 있다. 일개미에게는 원래 개미집 청소, 먹이 운반, 여왕개미나 알을 핥아서 깨끗하게 하는 임무 등이 있는데 그중 몇 녀석들은 절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게으름뱅이 개미들은 집단에서 배제시키면 열심히 일하던 개미의 일부분이 게으름뱅이로 변하고 만다는 것이다. 반대로 평소에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을 배제시키면 게으름뱅이 개미들의 몇 %가 그쪽으로 전향한다고 한다. 개미 사회에서 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 생각에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들 전원이 하나같이 부지런히 일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개미 사회도 인간 사회도 게으름뱅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만을 생각하면 마이너스라고 볼지 모르지만 거시적 관점으로 전체를 반드시 보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개미의 역할 분담에서 알 수 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나이를 먹은 남자들이 정오 무렵부터 한가롭게 내기놀이를 하거나 잡담을 즐기는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어져 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하루하루 열심히 부지런을 떨어야 입에 겨우 풀칠을 하는 현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고개를 내젓게 되는데 그러나 생물로서의 삶의 방식에서 바라본다면 그들이 더 건전하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태만이 허용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게을러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아예 먹고 놀면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괜찮다. 일을 통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다면 퇴직한 사람은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단 말인가? 놀며 지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리 없다. 나의 취미는 곤충 채집과 표본 수집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이따금 모여서 정보나 표본을 교환한다.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은퇴한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의 승진을 포기한 채 취미 생활에 인생을 건 사람도 있다.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취미를 통해 서로를 인정해 줄 뿐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게으름이라는 행위는 심신을 완화시키고 쉬게 하기도 해서 그런 의미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게으름으로 심신의 밸런스를 잡고 일이나 생활에 활력을 돋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현재 일하고 있는 대학으로 옮겨온 해부터 영어로 강의를 해야 했기에 필사적으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되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귀찮아서 한동안 게으름을 피우다가 완전히 치워버렸다.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막상 강의를 시작하려니
봄 학기보다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런 일이 뇌에 휴식을 줌으로써 기억을 정착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으름이 활동성 재료인 휴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뇌 속에서 뒤엉킨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을 정착시키는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나는 최근에 참으로 안타까울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일본인의 평균 노동시간과 비교하면 그나마 적지만 내 나이에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를 일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주로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고 조사 작업이나 강연에도 참석하는데 이러다 보니 게으름이 자유를 누릴 겨를도 없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서 머리를 쓰는 작업을 하다 보면 뇌 활동에 꽤 많은 당을 사용해서 저녁 무렵에는 혈당치가 쑥 내려갔음을 알 수 있다. 이럴 때마다 힘이 쭉 빠져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럴 때는 맥주로 당을 보충하는데 그러다 보면 계속 마시기 시작해서 더 이상 일할 기분이 들지 않아 일을 접을 때가 많다. 맥주가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내려갈 때의 느긋함이라니. 바로 이때가 게으름이 정말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일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인생에 살아갈 의미 따위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 중에는 상사가 무슨 일을 시키면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도 일종의 병이 아닐까? 가령 세계적인 과학자가 현대인들의 삶에 편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존의 존재 의미를 웅변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들은 그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 그렇다 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부여하려 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게 피곤한 일이다. 냉정히 말해서 생물학적인 면에서 볼 때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 따위는 전혀 없다. 살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중요한 무엇을 찾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소명이 반드시 있을 거라며 평생을 바쳐 찾으려고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모리스 메텔링크의 동화 파랑새가 생각난다. 사람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늙어 죽는다. 생명이랑 모두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 어떻게든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싶어 한다. 나는 인생에서 지나치게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은 어쩌면 그리 행복한 삶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대부분은 기쁨보다 슬픔의 시간이 많은 법인데 슬플 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증에 빠질 게 당연하다. 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는 사람보다 분명 마음이 편할 거라는 얘기다. 곤충의 세계를 보면 살아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령 울음소리가 기름이 끓는 것 같이 시끄럽다고 해서 유지매미라는 이름이 붙은 녀석은 7년이나 어두운 땅 속에 있다가 지상에 나와 보름 정도만 살다가 죽는다. 매미의 일생은 너무 허무 그 자체네요. 그런 삶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매미에게 삶의 의미 따위는 없다. 미국에는 7년은 고사하고 17년이나 땅속에 있다가 지상으로 나오는 매미도 있다. 매미들은 번데기가 변태할 때는 거의 모든 녀석들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출몰해서 다 같이 합창으로 우러대는 통에
정말 엄청난 소음 공해를 일으킨다. 매미들이 자기들의 짧은 생애를 아쉬워해서 운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그 엄청난 소음 때문에 매미가 나올 때쯤에는 아예 다른 곳으로 피난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어두운 땅 속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마침내 지상에 나와 광명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죽고 말다니. 그런 삶은 확실히 부조리하다는 기분이 들겠지만 매미는 지상으로 나와서 알을 낳으면 그것으로 생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고 그게 그들의 운명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예전에 나를 취재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우리 인간이 곤충들에게 배울 점 무엇인가요? 그때 내 대답은 이것이었다. 별로 없어요. 곤충은 그냥 미물에 지나지 않는다. 예전에 숲에서 사마귀가 나비의 유충을 잡아먹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유충들은 무자비하게 잡아먹히고 있는 동료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열심히 잎사귀만 갉아먹고 있었다. 그렇게 의미라고 말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이 비정하다는 말조차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다면 대단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경우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수행을 쌓은 종교인 정도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려 내일을 알 수 없는 몸이 되지 않는 이상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는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인간은 번뇌 덩어리여서 곤충처럼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번뇌가 있다면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시간이 지나면 기쁨이 시간이 온다. 그렇다는 것은 인생에는 살아갈 의미가 없더라도 분명 즐거운 일들은 많다는 뜻이다. 인생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은 싫다.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약물의 의존성을 알아보기 위해 원숭이를 이용해서 행하는 실험은 널리 알려져 있다. 원숭이가 레버를 당기면 정맥 주사를 통해 니코틴, 몰핀, 알코올, 각성제, 코카인 등 의존성 높은 약물이 각각 원숭이 몸으로 투여된다. 레버를 당기면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약물이 몸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학습한 원숭이는 효과가 떨어질 때마다 레버를 계속해서 당긴다. 약물의 종류에 따라 레버를 당긴 횟수가 다른데 코카인을 사용했을 때는 2만 번에 가깝게 계속 당기다가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고 말았다. 현대인의 손에도 똑같은 레버가 쥐어져 있다. 알코올, 담배, 당분은 말할 필요도 없고 도박, 인터넷, 휴대전화, TV, 게임 등 무수히 많다. 레버를 계속 당겨온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잠깐이라도 레버를 빼앗으면 그 자리에서 곧장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많다. 우리 몸은 통상적으로 어떤 자극에 서서히 둔감해지다가 자극의 효과가 옅어진다. 그 때문에 쾌락으로 이어지는 자극을 얻고자 자극을 원하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보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원숭이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레버를 당기는 빈도가 점점 높아졌던 것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 한층 더 강한 자극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TV방송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40년 전쯤의 텔레비전 방송은 지금의 그것과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과거의 TV방송은 어딘가 목가적이고 느긋한 맛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단 눈에 띄려고 자극적인 장면들로 가득하다. 한번 자극이 강해지면 이를 늦추거나 멈추기는 좀처럼 어려운 법인데 그렇게 쾌락 중추가 명령하는 욕망에 몸을 맡기다 보면 앞의 원숭이처럼 중독사 하지 말란 법도 없다. 이 악순환으로부터 도망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나는 가끔 집 근처에 있는 산으로 곤충을 채집하러 간다. 여름에는 곤충 채집을 끝내고 땀에 젖은 상태로 집으로 향하는 도로에 도착하는데
오로지 맛있는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도중에 수분을 섭취할 만한 것들이 있어도 참고 또 참는다. 자동 판매기 앞을 지나면서도 차가운 스포츠 드링크를 사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집에 도착한 뒤에 현관을 열고 들어가도 냉장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먼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느긋하게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 도중에 인내심을 발휘한 보람이 있어서 맥주 맛이 한층 더 좋다. 어느 정도까지 욕망을 참으면 같은 자극이라도 쾌감이 줄어드는 일이 적다. 비프 스테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매일 먹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따라서 가끔 먹을 수 있다면 그때의 감동은 언제까지나 옅어지는 일 없이 이어질 것이다. 나는 평소에 TV를 습관처럼 켜놓고 멍하니 시선을 던질 뿐 방송 내용엔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해외라도 나갔다 돌아오면 갑자기 재미있게 느껴져서 시시콜콜한 방송까지 넋을 잃고 볼 때가 많다. 그만큼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현상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물질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 분비량이 저하되지만 가끔씩 받으면 고조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어쨌든 욕망을 한꺼번에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소 참는 것도 쾌락을 오랫동안 느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참는 시간을 너무 먼 뒤로 미루지 않는 것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욕망을 해방시키는 시기가 너무 미뤄지면 뇌도 변화해서 예전엔 즐겁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전혀 즐겁지 않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의 욕망은 사회적 환경을 통해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의식주가 충족되어도 사회적 측면에서 보통의 수준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불행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게 해서 돈을 버는 자본주의는 돈을 사용함으로써 즐거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유포하는데 여념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돈이 없더라도 사람은 그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나도 나이를 먹고 나서부터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즐거움을 느끼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래서일까? 밤에 정원에 나가서 다리 걸린 구름의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가까운 산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광경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을 느끼는 일이 많아졌다. 이 모든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자극에서 자유로워지자고 마음 먹은 뒤부터 생긴 일이다. 당신도 부디 이런 감각의 대열에 함께하기 바란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미루며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느리게 살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JS였습니다.